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보는 위원장이 자기 잘생겼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일부러 지금 그렇게 대충 얘기한 것 같죠? 여러분 다 짐작하셨죠? 그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업 재밌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민주시민학교를 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원장이니까 민주시민학교 교장이라도 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인데 제가 와서 아까 보니까 대학 수업도 아닌데 마치 대학 수업처럼 수업 중에 딴 거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도균 어디 갔죠? 저 뒤에 우리 중학생 도균 씨는 그 와중에 시험 중에 온 건 이해하는데 막 중국어 공부도 하고, 야, 우린 참 대단한 클래스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은 일종의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4일간에 걸쳤던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기획의 큰 주제는 지나간 100년, 그리고 앞으로 100년, 새로운 100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개인으로서의 나와 우리들의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의 20년을 한번 설계해보자라는 주제죠. 제가 기왕 교장으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후에 또 할 기획들도 조금 나온 김에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6개월간 시즌 1이 진행돼요. 이번에 이렇게 앞으로 20년이 진행되고 다음 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들 네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철학, 말과 글, 정책을 갖고 한번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제목을 김구,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했습니다. 장소도 우리가 4.19 탑에도 가보고 김대중 도서관에서도 하고 노무현 재단에서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우리나라의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아주 이제 획기적으로 민주진영이 많이 승리했는데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미래를 알아보자는 뜻에서 지방자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장과 의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들을 총망라해서 저 멀리 김경수로부터 서울의 박원순 등등등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성기초단체장, 또 여성의회 의원, 의장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마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포영국가 또는 한국의 현재의 정치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거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죠 그것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계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와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일단 대사, 혹 대사가 아니면 대사에 준하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충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들어가겠죠. 인도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들어가고 호주 들어가고 또 어디 들어갈까요? 봐서 지금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우리가 그 나라의 통일이나 또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이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등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군 사령관을 모실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 기획의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거장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혹은 이론가 혹은 학자이면서도 세계에 내놔서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이론과 설득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선생 같은 분 그렇죠. 김영옥 선생 같은 분도 그렇겠죠. 지금 영국에서 공부하는 장하준 교수 같은 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이런 분들을 그 날짜에 한 날짜에 모시기 어려우면 화상 강연을 통해서라도 한번 우리의 대한민국이 내놓을 수 있는 베스트 플레이어들을 한번 모아서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자라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사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계속 오시면 아마 이건 할인일 거예요. 할인일 텐데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좀 더 편히 오실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강사의 사정에 따라서 생중계를 못한 경우가 있지만 저는 100% 생중계를 하는 쪽으로만 강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6개월을 하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주시민학교 강의가 민주시민들 그리고 민주당의 이 일반 당원들이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볼 만한 그러한 강의의 보고들로 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이게 요새 뜨잖아요. 좀 보십니까? 이거 바빠서 못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안 보다가 미스터 선샤인을 하도 재밌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제 방을 찾아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본방까지 보다가 바쁜 날은 못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제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저는 지나간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해보는 우리의 일종의 스타팅 포인트로 한번 출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영화는 중앙에 요새 엄청 뜨고 있는 저 배우가 있고, 그리고 저것이 구한말, 즉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00년 전이라고 하면 보통 상해 임시정부,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을 하고 그로부터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된 100년 전, 즉 내년이면 100주년, 그리고 지금 1919년을 이야기하는데 그로부터도 더 이전, 즉 1919년을 향해 가는 1905년, 1900년, 또 1894년 동학혁명, 갑오경장, 청일전쟁 이후에 대략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샤인, 그리고 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과연 이것이 새드 엔딩으로 갈 것이냐, 해피 엔딩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뭐 러브라인도 나오고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 바쁘지만 시간 되면 제 방에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해가 왜 안 넘어가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미스터 선샤인이 다루고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 항상 드라마는, 여기서 언론이나 방송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V나 드라마는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이 시점에 대중들의 관심을 가장 강하게 때릴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만들어내잖아요. 결과적으로 뜨기도 하지만 뜰 거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뜨지 것이지도 않겠어요? 그만큼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시점의 드라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지금 의미가 있을까? 왜 뜰까? 어쩌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1919년으로부터 100년이 흐른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그 무엇이 오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드라마가 뜨고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시간은 국망, 나라가 망해가던 시간입니다. 이 그림을 어디선가 발견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저 미스터 선샤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역사의 배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의 이거 재밌는 포인트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조선을 상징하는 그가 입은 옷. 저것은 민족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통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으나 어떤 한 면에서는 낡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게 팔다리 위에 매어져 있는 줄은, 그리고 그 줄을 잡고 있는 것은 그의 자주성을 압박하고 있는 일종의 외세일 수 있겠죠. 아마도 당연히 저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겠죠.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시각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것은 보면 그가 변화하는 시류에 눈을 감고 있었다는, 꼭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의 상황의 결과물로서 풍전등화의 약속이었던 저 시점의 조선은 결국 국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라가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모택동이 모순론이라는 글을 써서 기본 모순이다, 주요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용어를 빌자면 많은 경우에 제국주의 하에서 식민지에 있는 나라에서의 모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어떤 한 사회 속에서 나라를 잃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집안의 부모가 나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못 사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근본 모순 또는 기본 모순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것을 저런 식민지 시대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문제로 우리가 규정하고,
나라를 잃으면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부자냐 아니냐, 양반이었냐 아니냐, 귀족이냐 상민이냐 또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혹은 부모를 잃고, 혹은 돈을 잃고, 혹은 애인을 잃고, 혹은 사랑을 잃고, 혹은 목숨을 잃고, 그리고 모두가 자존을 잃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적 질문이 던져집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 누가 그 얘기했나? 도균 씨가 얘기했나? 그 역사 공부가 재미가 없다고 하는, 저는 역사를 어떤 사건들의 종합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1시간 안에 우리의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는 외국 사람들에게 1시간 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역사. 모든 우리가 사건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지? 우리 역사의 본질은 뭐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드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답을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주체적인 개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즉 주체적 개방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소위 4대 주인이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저 북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거기서는 뭐 사상의 주체로부터 자주, 자립, 자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체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주체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실 완성되어 있지 않죠. 저는 저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주체적 개방이라는 화두를 5,000년 동안 잡고 왔다. 우리는 주체가 서야 되고 자주적이어야 하고, 그러나 개방해야 한다. 그것을 지혜롭게 결합할 때만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지혜롭게 결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려워졌습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역사가 그렇고, 그 이전에 고조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던 맥락이, 고구려는 강국이었죠. 지금 마치 북한이 핵강국을 얘기하는 것처럼 무력 군사 강국이었죠. 중국도 떠는 결국은 무너졌죠. 신라는 외교 강국이었죠. 그러나 결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힘을 빌었고 통일된 나라는 작아졌죠. 그때의 고민이 왕건에 의한 고려 통일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나라가 작아졌다가 통일은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조선시대의 땅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말까지 와서 나라를 잃고 분단되고 다시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모든 역사의 핵심은 주체적 개방의 문제라고 봅니다. 주체를 세워야 되고, 그러나 개방해야만, 그것이 오늘의 남과 북에도 던져지고 있는 동일한 질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100년 전에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주어진 겁니다. 꼭 누가 옳으냐 그러냐 했더니, 한쪽이 자주 한쪽이 친일을 대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때부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설 것이냐의 질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식민지로 추락합니다. 1919년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은 이런 시기에 민중의 힘으로 최초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3.1운동. 조금 전에 우리 신영 선생님께서 건국절 논란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잠깐 할게요. 1919년은 일제치하에서 결국 1919년 3.1운동, 그것이 전 세계 최초의 평화적인 민중의 독립의거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100년의 역사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 늘 그랬듯이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집트의 운동회까지 계속 정신적인 영향을 사실 미친 대단히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고, 국내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6월 항쟁을 하고 나면 87년에 헌법을 바꾸고 민주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촛불혁명을 하고 나면 촛불에 의한 정부가 탄생하죠. 그것처럼 결국 국민이 거리에 나서면 뭔가 제도의 개편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1919년에 나섰던 민중들은 일제치하의 정치가 싫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권력의 창출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가 된 겁니다. 1919년 3.1운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최초로 사실상 우리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현행 최근의 어떤 근대법적인 논리에 의하면 국가라는 것은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은 1919년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국민들에게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모조리 물어보면 당신들의 정부는 어디 있어? 하면 우리의 정부는 상해에 있어. 일제총독부가 우리의 정부에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전 영토에 걸친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알아서 가서 싸움도 하고 의병도 되고 군자금도 갖다 주고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적으로 그 당시 열강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법 현실화에서 100%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근대법적으로 봐도 저는 1919년 임시정부가 상당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 형성에 저는 기원이 있다고 봅니다. 자, 스토리를 한번 쭉 봤어요. 19년 3.1운동은 있었죠. 그리고 광복을 하고요. 남북협상, 분당이 됐을 때 최초로 그 이후 몇십 년이 지나서 김대중이 넘어갔던 그 길을 백범경무 선생이 남북협상이라는 굉장히 외로웠던 길을 갔죠. 전쟁이 났고 4.19 혁명으로 처음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정권을 했지만 다시 쿠데타가 됐고 6월 항쟁을 했고 민주화 헌법을 만들었고 민주화 헌법을 만들었지만 분열해서 실패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YS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민주 세력의 DNA가 일부 들어간 정권 창출을 했고 드디어 1996년에 DJ가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고 2000년 노무현으로 이어졌고 그 뒤에 10년이 이제는 우리가 평화가 안정되는가 했는데 거꾸로 왔고 그리고 다시 정권 교체를 한 거. 이게 100년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두 갈래의 다른 길을 갔던 거죠. 북은 핵강국의 길로 그리고 남은 경제강국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한계를 부딪혔던 거죠. 한계. 남쪽이 부딪혔던 한계는 사실은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자주성이나 등등등등 또는 그 경제발전의 방식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가는 방식으로 갔지만 오늘에 이르는 우리가 양극화나 많은 문제들이 있죠. 북은 언필층 스스로 주체사상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것의 핵심은 온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자주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지 못했죠.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그리고 핵강국의 길로 갔지만 그것이 사실은 인민들이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된 거죠. 그렇게 한 두 가지 길의 한계에 우리가 딱 이 100년의 지점에서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혁명에 도달한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그 날짜, 그 100일, 그 1년만 본다면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주변의 무리, 최순실, 그들에 대한 국민의 항거였지만 더 큰 눈으로 보면 지난 10년, 사실상 한반도 평화의 관점과 개혁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10년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저항의 발로였고 더 크게 보면 지난 45년 이후 해방돼서 새로운 체제를 형성한 한반도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식의 사회발전 체제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바뀌어라. 재벌도 바뀌어라. 사회도 바뀌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면 분단 체제도 바뀌어라. 더 나아가면 지난 100년의 체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온갖 종속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까지 해야 이것이 게임이 싹 끝나는 것이다 라는 대전환의 시작이었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정치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마치 87년 6월 항쟁 이후에 88년에는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한 고비를 넘고 나면 다음엔 사회 문제로 갑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문제가 진정이 됐어요. 왜? 촛불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터져나와서 혁명자가 붙은 게 미투 혁명일까요? 필연성이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또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소수자 문제가 이제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를 뛰어넘은 문제로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주체적인 민주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의 대표 문제로서의 여성 문제, 미투 문제가 등장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촛불혁명은 결국 거기에 담고 있는 시대의 정신은 대전환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이면서 역사 철학자인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시대정신이 말을 타고 지나간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 무엇,
독일어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보통 그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시대 정신이 보통 어떤 개인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구현되고 특히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헤겔이 나폴레옹이 그 위에 많은 역사적 한계가 있지만 프랑스 혁명의 자유인권의 정신을 퍼뜨린 그 측면을 통해서 아 저것이 담고 있는 시대 정신이 가고 있다라고 주목하고 평가했던 거잖아요. 제가 그런 점에서 보면 저 사진은 취임식 때 리무진을 타고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날 대통령 사진인데 이제 우리의 시대 정신이 리무진을 타고 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대 정신을 보는 데 있어서 문재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것이 쉬울 수 있다. 문재인 개인이 훌륭한 면도 있지만 꼭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언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대는 그를 불러냈고 또 그가 거역할 수 없도록 시대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가도록 강제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여전히 촛불 이후 당선된 이후 그리고 오늘 이후 지지율의 등락을 거듭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국민의 마음에 있어서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이 시대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저는 종종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두 가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꼽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샷 두 개는 사실은 여기에는 없는데 하나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이런 폴더 인사 거의 90도 정확한 90도 인사를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그 엉덩이가 보이고 저쪽에는 시민들이 쫙 도열해 있는 그 딱 각도가 나와 있는 그 사진이에요. 진정한 권력자인 시민들에게 90도로 권력하고 있는 현재 위임된 권력자가 대통령이 절하는 사진입니다. 그것이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끝에 있는 사진. 그 두 가지가 저는 현재의 시대 정신과 그 시대 정신을 담보하고 위임받고 있는 문재인의 권력의 성격, 혹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적 한계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유지하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하고 함께 강제해야 될 그 성격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겸손과 애민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보지 못하던 거죠. 90도로 절하는 것은 꼭 자규에 의해서만 전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 가운데 저렇게 절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민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연설을 해서 그 김영삼 대통령 초반에 시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연설문을 썼던 당시에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인 김정남 수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전에 뭐였죠? 그 영화 그 박종철 1987 거기에 도망다니던 모자 쓰고 그분의 실제 인물이 김정남 선생님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희로 보면 한 10살, 15살 차이인데 만나면 헤어질 때 항상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저를 그렇게 90도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우리 당 소속에서 배출한 분들 중에도 예를 들어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저렇게 인사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들하고 회의하다가 임종석 실장한테 저를 90도로 한다는 건 좀 웃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뭔가 공적으로 국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한다는 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리고 저 대통령이 안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커튼을 들어서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보다가 총에 맞아 돌아간 그분의 따님입니다. 저 일이 있었던 날, 저 포옹이 있었던 날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연설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울고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가 새 정부 출범하고 얼마 뒤인데 제가 그때 옆에 있던 박봉계 의원이 마침 옆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진짜 우리가 대통령 잘 뽑지 않았냐? 그 자랑스럽지 않니? 그때 저는 광주의 한이 이번 연설을 통해서 저런 진정성을 통해서 한번 씻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꼭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대목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마 위안부 할머니일 것 같아요. 이 사진 외에도 대통령이 아이들과 이렇게 악수하거나 인사하는 사진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사진이 많아요. 그게 뭐죠? 눈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 혹시 봤어요?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엄청 재밌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영국의 가장 최고 신사들의 최고 귀족들의 매너를 담고 있어서 거기 그 영화에 숨은 매너 코드가 많습니다. 제가 매너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품격 모식인가 하는 책을 아주 두꺼운 책 2권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거기서 역대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엉망인가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킹스맨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귀족들은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커피가 이렇게 있어 커피 이렇게 한 뒤에 이렇게 들어서 마신다. 즉 모든 매너의 핵심은 눈을 맞추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형식이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의 핵심은 그 아이들의 키에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전의 사진들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도 그랬고 아이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밑에 둔 채로 상대를 밑에 둔 채로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 근데 꼭 그만 그랬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랬겠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분야의 리더들이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저렇게 눈을 낮추려는 모습을 맞추려는 모습을 남에서도 북에 가서도 어린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지만 저런 대목이 있는 거지. 제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하다가 자꾸 옆으로 새거든요. 빨리 갈게요. 제가 문재인 프리즘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환기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 방법. 이 태도는 거의 정치의 본질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 시대의 정치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정치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정치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의 본질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는 태도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태도를 통해서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성공하고 있죠. 가장 까다로운 상대고 아무도 기대 안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을 하는 그러한 상대가 돼서 신뢰를 하는 상대까지 갔고 가장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을 만나게 하는 것까지 갔으니까 사실은 외교 중에서는 최고의 외교를 지금 성과를 본 것인데 그 외교는 힘에 근거한 외교,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또 아니고 구도와 전략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깔렸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담아내는 것으로 태도와 스타일이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가 잠깐 나오니까 얼마 전에 모 보수신문에서 모 보수 정치인이 한 얘기를 담아서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 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비아냥거렸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참 가소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탑 니고시에이터가 돼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탑 니고시에이터라는 건 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 수석 협상가가 돼달라는 거잖아요. 수석 협상가는 나를 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수석 대변인이 돼달라는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는 것이 욕입니까? 가장 어려운 두 상대의 수석 니고시에이터, 수석 협상가, 수석 대변인의 자리를 얻어낸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그것을 비아냥거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리석은 비판이죠. 자기가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가도 모르는. 태도와 관련해서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 민주당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20년 집권하지? 어떻게 해야 연속 집권하지?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래, 태도가 중요해. 그럼 민주당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민주당원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뽑아낸 몇 가지 포인트들입니다. 겸손, 설명 안 해도 되죠? 친절,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청렴, 설명 안 해도 되죠? 신속하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를 해보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 아줌마가 손을 잡고 아이고 돈 좀 먹지 말아요. 첫째. 두 번째, 싸움 좀 하지 말아요. 세 번째,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이것이 대부분 국민들이 정치에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정치인들한테 와서 또는 정부에 와서 뭔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알았다고 해준다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고 나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건 도대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속한 화답. 뭐 영어로는 퀵 리플라이, 퀵 앤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는 안 되는 대로 왜 안 된다고 설명해 주는 바로 그러한 신속함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덕목이 된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뭉개거나 끄는 거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등등이 중요한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 정치인에게 중요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역시 저는 학습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결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처음 시작할 때 동세대 정치인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학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학습은 의미 있는데 우린 이런 질문에 바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뭘 공부하지? 그러니까 자, 좋아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꼭 최고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 좋아요. 인문학의 시대다, 인문학을 해야 된다, 그것도 뭐 근사한 얘기요. 근데 뭘 하라는 거지? 국어를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 수학을 잘해야 돼, 중국어를 잘해야 돼. 다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최우선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전공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혹 개인이 아니라 나라도, 즉 나라도, 조직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조직도 학습해야 되고 국가도 학습해야 되는데, 개인이든 조직이든 학습해야 될 첫째는 저는 바로 시와 언어라고 봅니다. 한자로 떼시자, 그리고 말과 언어. 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정 모르면 바보잖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면 일단 안 되잖아요. 그 타이밍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주식 잘하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흐름이잖아요. 팔 때와 살 때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알아야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현재 성공하고 있는 기업, 과거에 50년 전에 성공했던 기업, 45년 해방 이후에 10대 그룹이었던 기업 가운데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10년 전 10대 그룹이었던 기업 중에 누가 살아남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10대 그룹 중에 누가 살아남을 것입니까? 지난 몇 년 전 10대 그룹이었던 세계 10대 중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 건지를 봐서 그 골목을 지키고 있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 골목 가는 길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전 세계에서 제일 역사상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그걸 찾기는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공자 아니겠어요? 석가, 예수, 모하메드, 공자가 4대 성인인데 나머지 세 분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인 된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공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인 된 거의 반열하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공자가 책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 공자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뭐겠어요? 하도 많이 읽어서 3번 끊어지고 다시 묶었다라고 한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할 때 뭐죠? 논어, 대학, 맹자, 뭐죠? 중용인가요?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 마지막에는 역경. 우리가 흔히 주역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점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책인 역경을 공자가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점치려고 물론 점도 쳤어요, 공자가. 그러나 거기에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상을 사는 처세와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철학서로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주역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서대원 선생인가 쓴 주역 강의라는 책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필독서로 추천을 할 때 김대중 자서전, 노무현 자서전, 문재인 자서전과 함께 꼭 추천하는 것이 주역 강의입니다. 왜냐? 정치 철학으로서 주역을 해설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다 보면 가장 제 눈을 잡았던 기억나는 기억 하나가, 정치를 하려면 일찍 시작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어려울 때 야당에서 시작하라라는 것으로 지금의 야당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야당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닌, 기득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곳에서 정치를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거든요. 아주 흥미롭게도 그 주역의 맨 마지막은 그 책에서는 야, 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역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죠. 못 나갈 때가 있죠. 항상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거거든요.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한 자산이고, 그리고 나는 항상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럴 때도 있고 내가 이럴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으로 지하실까지 떨어질 때도 있는 삶을 저는 제법 살아봤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평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의 어깨를 걸어주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혼자 못 사는 겁니다. 서로 운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든 인간에는 때가 있다. 이게 목욕탕에 때가 있는 것처럼 때수건에 요새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근데 모두에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있는 그런 것은 필연적인데,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친구 관계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때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언어는 말과 글이 중요하죠.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표현해야, 일단 나는 사랑에 복 터지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인간이 결국 글을 만들어내면서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의 언어는 그냥 우리가 쓰는 글자로서의 글과 입으로 나오는 것의 말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을 뜻을 전달하는 매개를, 그 모두를 언어라고 우리가 한다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통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게 언어에 들어가는 거겠죠. SNS도 언어이고, 그리고 유튜브도 언어이고, 그리고 사실은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고, 악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 즉, 시를 열심히 써서 신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정서적인 표현을 담아내지 않으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나 과거의 철학자들이 왜 항상 말과 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항상 비유로 얘기를 하고 가장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쉽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세종대왕이 그 탁월한 업적을 많이 한 가운데 왜 악을 정리하는가?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유튜브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저는 유튜브야말로 글로벌 촛불 방송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의미의 이 때와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우선 이외에 많은 걸 다 해야 되죠. 정치한 사람 정치학, 경제한 사람 경제학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때와 언어를 하나 예만 더 들게요. 경제를 하는 사람이, 혹은 경제 책임자가, 경제부총리가, 금융위원장이 자기의 뜻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언어를 모른다. 저는 그건 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금융을 다루는 위원회를 했는데,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언론에 나고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됐는데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걸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 얘기를, 아우, 기자들이 무식해가지고 내 말 뜻을 못 알아듣고. 그건 낙제입니다. 왜? 진정하게 경제와 금융을 안다는 것은 그 경제와 금융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달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까지 이해할 때에만 진정하게 경제와 금융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는 신리다라고 하는 최근의 최신 경제학 이론에도 맞는 거죠. 그렇게 모든 분야의 언어는 중요한 건데, 어떻게 공부하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좋아, 때와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건 어떻게 공부하지? 왕도는 없죠. 공부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는 거고 꼭 대학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검증된 길이 하나는 있죠. 독서.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혹시 돌아가실 때 저 연대 프란스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계시다고 돌아가셨는데, 맨 마지막에 그의 옆에 무슨 책이 놓여 있는지 아세요? 박시백의 조선 왕조실록 만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80이 넘어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 안에서도 조선 왕조실록 만화라도 봤던 거죠.
자, 언어 얘기를 아주 짧게 할게요. 여러분이 뭐 그 부분에 진짜 전문가이신 강원국 선생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처럼 뭐 잘 얘기할 자신은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한두 개만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예를 들어볼게요. 말 잘한다고 소문났던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 잘한다고 소문났던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언제부턴가 문재인의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언어와 연설을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닌가 보구나. 본질이 뭐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수명이 긴 사람들이 어떤 직군인지 아세요? 여러 직군 중에 넘버 1 정치인, 넘버 2 종교인. 흥미롭죠? 정치인과 종교인이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많은 공통점을 댈 수 있으나 그걸 다 빼고 일단 말로 먹고 산다. 이거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서 보통 많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분들 가운데 예수, 공자, 뭐 석가 이런 분들부터 포함해서 정치인과 종교인이 많은데 그들 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몇 분 걸렸다고 하죠? 몇 분 안 걸렸죠? 단어 수가 일단 278개였다고 하니까. 그리고 단어의 대부분이 아주 단절 단어였어요. 링컨에게 굉장히 주목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었죠. 링컨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어떤 종교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진실을 다 덮어주는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저 수염을 길렀는가에 대한 일화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의 정적이었던 그와 권력을 다투고 경쟁했던 한 사람 그리고 링컨이 암살된 이후에 누구보다도 펑펑 울면서 링컨에 대해서 애도했던 그 사람이 링컨에 대해서 저 사람은 위선자다. 얼굴이 2개다. 이렇게 비난을 할 때 링컨이 내가 얼굴이 2개면 이 낯짝을 갖고 왔겠냐. 2개 중에 더 나은 걸 갖고 오지. 라고 했던 것이 유명한 일화거든요. 백범 선생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주례사 중에 유명한 주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딱 둘 세워놓고 네 얼굴 보니까 너네 아버지 생각이 난다. 끝. 세 번째 인물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공화당이죠. 영화배우 출신이고 지적으로 그렇게 막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비판받고 있고 신자유주의를 시작했다고 해서 80년에 그러나 공화민주를 떠나서 80년대 이후에 현대 정치에서 대통령 가운데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뛰어난 유머의 보유자였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단상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연설을 하다가 암살이 한 번 사건이 있어요. 총을 빡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이 쓰러졌으니까. 그 부인이 낸시라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나중에 저분이 알츠하이머가 걸렸는데 끝까지 간호를 했어요. 옆에 있는 낸시가 딱 있는데 레이건이 눈을 탁 뜨고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여보, 내가 실수했어. 총알이 날라오는 걸 내가 피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고. 그리고 응급실로 끌려간 레이건이 응급실 수술대에서 의사들이 쫙 있는데 의사들을 보고 씩 웃더니 이랬습니다. 당신들이 다 공화당의원이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오늘은 저희가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딱 이러고 있어요. 그 2가지의 장면이 감동을 줬죠. 저 사람은 민주당원, 공화당원을 떠나서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 위기를 돌파해낸 것이죠. 그 돌파해낸 이후의 모습에서 레이건은 그의 정책 이런 걸 떠나서 일정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고난을 겪었던 분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선거 때 한 달 내내 김대중 대통령 옆자리에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젊은 국회의원이었어요. 28의 국회의원 나와서 32살의 최연소, 36의 최연소를 했으니까 그냥 어리다고
심심하니까 옆에 놓고 다닌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말동무대 해드리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라는 그런 어떤 이 낙인을 다 지켜왔던 분인데 굉장히 유머가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가든지 웃기는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유머 중에 하나가 사형을 받았었는데 그때 사형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선고를 받으러 갔는데 재판장이 사형을 하는지 무기를 하는지, 무기를 하면 입이 먼저 동그랗게 되고 사형을 하면 입이 먼저 찢어지기 때문에 저게 찢어지나 동그란가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입이 찢어져가지고 근데 그 사형을 받고 돌아와서 부인 이호 여사를 만났더니 이호 여사가 자기를 위로는 안 해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래서 너무 서운했다고.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위기의 상황에서 눈을 떴던 레이건, 그리고 사형을 넘어섰던 김대중의 그러한 언어들은 말을 잘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어렵게 정적이 공격을 할 때 자기 장인이 빨치산이라고 공격하는데 그럼 내 마누라를 버리라고? 이렇게 받아도 본질을 쳤지 않습니까? 김수환 추기경께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분 아닙니까? 김수환 추기경 이후에는 김수환 추기경만큼 전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어른이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추기경님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외국어를 잘하시는데 제일 잘하시는 외국어가 뭡니까? 물었어요. 추기경의 대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씩 웃으면서 거짓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정한 언어는 말을 잘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과 인격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결정적인 시기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럴수록 그것은 간명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급적 진지하게 그리고 가급적 유머를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되 짧으면 좋겠죠. 이러한 것처럼 이미 저는 사회적 언어도 바뀌었다고 봅니다. 지난 촛불광장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주목했지만 그중에서 광장의 언어가 바뀌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다 본 겁니다. 굳이 하나하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총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집안 내력인가요? 죽이잖아요. 저렇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이러려고 태어났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비아그라 사지 말고 하야하거라. 거의 19금이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의 정서와 어법으로는 절대 저렇게 못 씁니다. 우리는 80년대에 나가서 맨날 던지고 이거 했거든. 근데 어느새 마치 과거에 우리가 마당극을 했던 것처럼 풍자극이 대중의 어떤 문화에서의 핵심에 있었던 것처럼 대중문화의 핵심이 가장 첨예한 권력 투쟁의 공간에서 핵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 감각을 대중이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쫓아가지를 못해요. 저런 구라는 저는 못 풉니다. 저런 구라는 정치에서 언어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누구를 갖다 놔도 저는 유시민도 정청래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대중의 언어의 지향점이 저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런 광장에서의 대중의 언어에 못 미치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정치인이건 또는 사회 리더들은 구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때와 언어 중에 제가 언어의 문제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인격적 노력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가급적 간명하고 길어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길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리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 품격을 담도록 노력하면 좋겠죠. 그런데 때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거 한번 쭉 보세요. 가까이서 보이죠? 누가 썼을까요? 어디서 썼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요? 맞추는 분들한테는 제가 수료증과 함께 야, 이거 상품을 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버리네. 아주 부담스러운데 지금 우리가 상품을 준비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제가 연구한 책을 한 권씩 사드릴게요. 누구요? 맞습니다. 언제? 그거 못 맞춰도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책은 더 드릴게요. 자, 저것은 파브로 곤충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곤충학자가 쓴 것도 아니고 곤충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도가 쓴 것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쓴 겁니다. 언제? 감옥에서. 아니, 어디서 감옥에서? 언제? 사형받고 나서 그 시즌에. 제가 관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때를 공부하는 방법은 꼭 책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때는 제일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관찰은 습관입니다. 동시에 애정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여러분이 애인과 싸우거나 또는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책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형을 받았을 때 제가 책에 눈이 들어올까요? 심지어 옆에 있는 곤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저런 것을 관찰하는 것이 담고 있는 것이 시사하는 게 많죠. 우리의 관찰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자꾸 부모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실은 그들을 관찰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연애를 해도 똑같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걸 관찰해야 점수를 따잖아요. 이런 관찰은 습관이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건 많이 알 것 같아서 제가 상품 드린다고 안 하겠습니다. 뭐죠? 일단 뭘 만든 거죠? 자, 저것은 밑에 있네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뭘로 만든지 너무 딱 보일 것 같아요. 고물상에서 주순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장을 만든 거예요. 아유, 우리도 만들 걸. 다만 차이는 우리가 안 만들었다 뿐이죠. 우리가 피카소가 아니고. 얼마 받았을까요? 경매에서? 불러봐요. 100억은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100억 넘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400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관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쪽에서 마치 우리가 무슨 뭐 미켈란젤로가 석고상 안에서 딱 보고서 뛰어는데 발견하는 것처럼 그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자는 거죠. 지켜보는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 남자들이 정말 명품 옷을 사려면 명품이 많지만 명품 중에서 너무 비싸서 사기 어려운 알마니. 제가 잡다한 이렇게 책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패션 모델들이 입은 패션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옷 잘 입은 사람들의 옷을 사진 찍어서 한 그런 패션 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알마니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멋있는 옷을 내가 머리 써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데서 멋있는 걸 이렇게 선택한다고. 관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때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때를 읽어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관찰의 요소들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애정을 갖고 보는 것, 습관처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한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때는 여러분이 읽었다고 해서 매번 여러분의 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바람이 좋게 불 때는 그냥 서 있으면 쭉 나가지만 내려갈 때는 서서히 내려가면 시원하게 내려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용을 쓰고 배를 저어도 배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거를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거든요. 때를 알라는 것은 모든 때가 너의 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강태공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렸던 것 아니겠어요? 애굽에 나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년을 걸렸나요? 40년을 걸린 게 아니겠어요? 반드시 인생에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크게 일어날 사람, 크게 일어날 나라에는 큰 광야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겠죠. 저는 가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하잖아요.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도 헬렌 켈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누가 얼마나 올랐느냐보다도 어디까지 갔느냐보다도 누가 자기 자리에서
올라간 자리까지 뭘 얻는가가 더 위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베토벤이나 헬렌 켈러 같은 정말 위대함의 영향이 드는 사람이겠죠. 자, 인생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고 그것이 가장 긴 여행이다라는 말은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근데 제가 여행처럼 관찰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민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행 갔을 때입니다. 왜? 돈 내고 표 사서 여행 가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모든 동네 빵집이 멋있어 보여요. 호텔에서 나가는 길거리가 다 왜 이렇게 여기를 아스팔트가 근사하지? 이렇게 보여요. 딱 나가 있는 빵집에 그 옆에 있는 꽃집 아가씨가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 모든 것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나와서 회사 갈 때 있는 길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걸 복귀하라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행하듯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행하듯 보고 사랑하듯 보면 마치 오늘 하루하루를 여행하듯 보고 그 상대를 사랑하듯 보면 사실은 모든 관찰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관찰 실험을 해봅시다. 아주 짧게. 저는 이 트렌드를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서 늘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는 요새 트렌드들 아니겠어요? 1인용 도시락, 왜 나 혼자 산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뜨는지, 왜 혼밥 식당들이 있는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공유주택들이 막 만들어지는지. 제일 끝에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저렇게 한국은 지금 몇 밀리지 하고 보니까 와서 보니까 참이슬이 200ml짜리가 나왔더라고요. 저거는 100ml짜리예요. 근데 저걸 제가 보면서 아 그래 이제는 한 병 따면 다 못 먹고 나 혼자 쫙 먹고 끝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른들 양주 마실 때 요만한 샘플이 있었어요. 어쩌면 샘플과 현재 있는 병 사이에 비슷한 정도에서 딱 봐서 기분 좀 들고 있다 그냥 쫙 마시는 이런 병들이 나오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막 관찰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종종 저출산이 문제라는 얘기 하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저출산이 문제일까? 문제 맞습니다. 근데 학자 중에는 저출산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 당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이 출산 실제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는 인구가 너무 적어져서 이대로 가면 도저히 나라를 유지가 어려우니까 일정한 인구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의 남녀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2명, 3명씩 낳는 엄청나게 출산 장려 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 저는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현실로 보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독거가 또 많아지잖아요. 독거? 독신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아마추어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인터넷에 유튜브를 치시면 독거 가족이라는 걸 치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배워서 처음 찍은 다큐가 하나 나와요. 내가 배우고 그냥 무작정 가서 찍은 거예요. 노인영화제에서 상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독거 가족인 이유는 가니까 거의 사실상 독거 노인들인데 모여서 같이 살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족인 세상이 되고 있나 보다. 흔히 모순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결혼을 했던 안 했든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건 또 몇 살에 혼자가 되건 20대이건 30대이건 계속 싱글이건 한번 살아보고 헤어지건 아니면 살다가 사별을 하건 상당 기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과 근 70년, 80년을 알면서 사는 공동체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대부분 교통사고 안 나면 100살을 넘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지금 대략 30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초등학교 동기들하고 어쩌다가 만나서 한 90년째 만나고 있을 수 있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뭐가 트렌드가 될까? 뭘 해야 먹고 살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딴 얘기로 가볼게요. 또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택 문제가 되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요를 억제해야 되고요.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금리 정책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소위 눈먼 돈, 안 쓰는 돈, 유동성 이걸 어디다 풀어주지 하는 이런 서너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공급을 확대해서 신도시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는 잘 해야 됩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100평 무슨 분양 이런 거 현수막 쫙 길거리에 붙어 있던 거 있었어요. 아, 무지하게 부러웠어요. 근데 요새 보면 그 집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100평에 살겠어요. 너무 멀어. 살다 보면 혼자 한 방이나 두 방 정도 사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제 새로 집을 지을 때 신도시를 건설할 때 어떤 신도시를 짓지? 어떤 아파트를 짓지? 어떤 아파트의 집 구조를 짓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면 최근에 아파트 가운데는 원룸을 2개를 붙여서 그 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같이 2세대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세를 줄 수도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원룸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 꼭 원룸에만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살지만 방은 2개 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유럽에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또는 공동주거주택들을 몇 해 전에 다 가봤어요. 스웨덴, 핀란드 이런 복지국가에. 아, 이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지? 그냥 다 가봤거든요. 이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집을 지어줄 때 도심에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젊은 사람은 좀 교회에 살아도 돼. 가령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래 집을 짓는 것도 우리가 단 5년, 10년을 내다보지 않으면 집 지어봐야 허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재미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유럽에서 저런 공동주택을 지을 때 가장 공을 들여서 짓는 부분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공동으로 쓰는 것은 내가 자는 곳은 방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공동 회의실이 있어요. 공동 놀이도 해요. 공동 댄스도 해요. 공동 주방도 있어요. 쫙 있어요. 어디를 제일 쾌적하게 지을까요? 그건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뭘 것 같아요? 화장실은 집에 있어요. 각자 쓰지.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진 않죠. 뭘 것 같아요? 거실 공동 뭐 그런 거 괜찮죠. 가서 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책도 보고 그런 라운지 같은 거 있죠. 공동 주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다 이른바 밥 해주는 사람을 두고 살 수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밥을 짓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다 프로도 아니에요. 근데 편하게 식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그 모든 공동 주거자들의 지혜를 가장 많이 모은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얘기겠지만 참 흥미롭죠. 자,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심천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 주로 돼 있어요. 근데 중국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선 첫 번째 그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누구냐면 배달하는 분이에요. 여기는 어딜까요? 이건 서울에 있는 푸른 숲입니다. 푸른 숲에 쫙 가면 여기저기서 짜장면 배달하는 거 번호 딱 써놨어요. 끝내주는 거예요. 제가 푸른 숲을 보고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그리고 제가 쫙 이렇게 갔어요. 여행을 갔어. 그리고 이번에 심천을 갔어요. 심천에 갔는데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지하철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렇게밖에 못 찍었지만 사실은 한 10명씩 줄을 서가지고 막 그 배달이 어렵다는 다양한 중국 음식을 저 지하철 안에 실내까지 타타타닥 이미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는 밀리고 있어요. 실제 중국이 배달 산업에서 지금 그 서비스 방식에서 우리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분은 제가 왜 소개할까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분이 저 사진 안에 등장하는 여러 그림 중에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QR코드가 찍혀 있네요. 어디에? 구걸통에. 백화점에 가니까 마사지 안마의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가면은 100원짜리 넣고 이렇게 막 10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QR코드를 찍는 거예요, 요새. 근데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도 QR코드가 찍혀 있고 그래 가다가 좀 해주세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QR코드로 찍어주세요. 이게 되거든요. 제가 연초에 백두산을 갔다가 중국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어떤 도시를 갔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내가 심천을 가봐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뭐냐면 그냥 작은 이름도 별로 있지 않은 도시인데 어디에 갔는데 도시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라카에 딱 갔는데 안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 눈 인식을 기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구나. 제가 이 외에 하나 더. 우리 양꼬치 먹잖아요. 요새 중국 가면 식당의 주방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꼬치 하는데요, 그래요. 깨끗하다는 걸 보이는 거죠. 제 친구가 후배와 같이 갔는데 양꼬치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이거는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에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양꼬치가 지저분해서 못 먹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중국 가서는 양꼬치 자기가 마음 놓고 먹는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당 서비스의 깨끗함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우리가 뒤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쩌면 서비스업의 역전까지도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저것 보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고 오늘 이종석 장관도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냥 흥미로운 거예요. 김여정 처음 왔을 때 표정이에요. 표정이 계속 변했죠? 이 표정의 변화가 얼마나 그가 갖고 있는 긴장을 대변하는 것에서 팍 풀린 것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1년이 안 걸렸어요. 6개월이 걸렸나요? 6개월 뭐 남짓? 최근에 있는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속도전이라고 봅니다. 이미 변화의 방향은 꼼짝할 수 없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붙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관계의 변화가 시작될 때 속도 조절을 하자고 하는 보수 세력이나 언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속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정해진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이미 그 속도는 가속도가 붙은 것이 이번에 시작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해빙의 본질적 측면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중반, 노무현 대통령 후반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1년 차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를 관찰해 봤어요. 세상이 변화하는 것 중에 인구 구조의 변화처럼 큰 건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읽는 것 중에서 누가 제일 센가를 읽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누가 제일 돈이 많지? 누가 제일 세지? 어느 나라가 제일 세지? 미국인가? 중국인가? 누가 뜨지? 그런 걸 관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와 함께 이제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것은 사실 다 그런 거예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지? 세상의 근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지? 어느 나라가 세지고 있지? 센 나라들은 어떻게 달려가고 있지?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의 지금 역관계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는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속도가 이미 모두가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이 가면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브레진스키인가요? 미국의 체스판,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가끔 우리가 지각변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가 거기에 하나로 붙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쪼개지고 그래서 이게 지각이 변동한 거 아니에요? 지각이 변동하고 있어요. 인류사를 인간 100세 뭐 이렇게 비교해서 인류사를 쭉 정리해가지고 이게 최근에 이게 얼마만이냐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1년, 마지막 1시간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의 변화가 과거의 모든 변화보다 크고 앞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소위 싱글레러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래학 하는 분들 가운데서 뭐죠? 3D 프린터 만들고 했던 그분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가 인간은 거의 신의 영역에 이런 진화의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판이 바뀌고 있는 시대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가장 처음에 저는 우리의 운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우리들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저는 평화통일 시대라고 봅니다. 평화시대는 시작됐고 통일의 시대도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대중과 김정일과 김대중 두 분이 만났을 때의 비화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자, 우리가 통일돼도 주한미군을 인정합시다 라는 얘기를 이미 그때 나눴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보수 세력은 계속 부정했지만 이미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눴다는 얘기로 차서전인가 어딘가에서 제가 봤던 얘기인지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들은 얘기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20년, 3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연방제 얘기하고 통일 얘기하고 통일을 막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명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훨씬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이 더 빨리 그런 걸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전언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전혀 그건 택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세대에는 못 볼 것이고 그건 50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즉 현실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장기 공존의 시대를 거칠 거라는 겁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 공존까지 가면 그 다음 실제 통일로 갈 거냐 아니냐는 그 다음의 문제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기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정치 통일을 이루냐 아니냐와는 별도로 이미 분단과 냉전, 적대와 배제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통일 시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이다. 그럼 이 신시대의 특징이 뭐냐? 첫째, 저는 정통성의 시대라고 봅니다. 아까 신영식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1919년 4월에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잖아요. 저 헌법의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가 아니면 민주공화정으로 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헌법을 기초하고 1948년 헌법을 기초했던 분들이 몇 분인데 그걸 두 번 다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민주당을 창당한 해공 신익희 선생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재헌헌법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하잖아요. 그때의 서명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하는데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는 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건국절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의 주장과 그들이 막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정통성의 기원을 1919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건국절 논란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뿌리가 이어져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 그림을 기억하시잖아요. 과거 백범이 임시정부에서 함께했던 분들과 섰던 그곳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그리고 독립운동의 유공자들과 섰을 때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의 능선에서 가장 최첨단에서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문재인이 백범, 가장 오랜 시기 임정을 이끌었던 백범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 100년이 이렇게 지나간 거죠. 정통성의 시대는 흥미롭게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역사적 기여가 있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본다면 사실은 1960년 4.19 혁명으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탄핵됐었습니다. 두 번의 탄핵이 됐었던 거죠. 그런 민주주의적인 문제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새 정부를 만든 이후에 새 나라에서 친일파들과 손을 잡아서 그들을 정권의 기초로 만들었다는 역사적인 과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독립투쟁을 했던 백범 그리고 남북협상으로 분단을 막아가고자 했던 백범의 그 뿌리를 딛고 어찌 보면 우리가 배출한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세력이 그리고 민주화를 사랑하고 독립과 자주를 지향하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새 대통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대한민국 오늘의 정치는 이 두 개의 계열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어느 계열에 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새로운 시대는 미래로 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정통성을 정리하는 시대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내년 이제 100년을 맞이하면서 정통성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지 현재 있는 어떤 미세한 정치적 적폐가 아니라
큰 틀에서의 역사의 뿌리와 역사적 적폐를 정리해가는 친일의 문제, 친일 언론의 문제, 친일 종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역사적 차원에서는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의 정리 위에 사법적인 적폐의 문제 등등등등이 있는 것이겠죠. 이런 정통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평화통일의 신시대는 또 하나 새로운 시민의 시대입니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이 활성화된 시민 주권 시대가 촛불로 열린 거죠.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 영화 기억나세요? 영화 아바타. 이 장면은 영화 아바타에서 저 족들이 쫙 모아서 그들의 일종의 집단지성, 저는 저걸 집단지성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왜 저 사진을 좋아하기 시작했냐면, 요새 핫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재명 지사가 지난 촛불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양반이 SNS를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자기는 SNS를 할 때 거의 그 SNS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막 이렇게 개개인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근데 나는 그때 그 얘기를 이게 실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걸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들이 그냥 집단화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집단 지성처럼 느껴지겠구나. 그런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처럼 이미 전 세계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제가 아까 유튜브 얘기했죠. 여러분, 제1의 권력, 제2의 권력, 그 다음에 우리가 언론을 제3의 권력이라고 뭐 이렇게 흔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언론을 얘기한다면 옛날에 대한민국의 낮과 밤을 쫙 좌지우지했던 조중동 옛날 같은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담론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색깔론 먹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문제 제기하지만 신경을 안 씁니다. 젊은 분들이 안 보잖아요. 일단 조중동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담론의 장, 새로운 언론의 장이 열리고 있고, 그 언론의 장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이제는 유튜브라는 전혀 다른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냥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이미 대중들이 직접 1인 권력으로서 1인 언론으로서 하는 것 전체가 모여진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것이 다 동일한 문화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시민 주권 시대가 열린 거죠. 또한 신시대는 국제질서 반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반전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반전과 동일한,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는, 그리고 그 반전을 훨씬 승격시키는 그런 반전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핑퐁 외교로 처음 만난 이후에 키신저와 닉슨이 중국에 가서 중국과 수교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한 배경에는 사실은 미국이 그 당시에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요새 미중 무역 분쟁을 하지만요, 미국이 중국이 크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거든요. 최근에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뜬 책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친중 이론가가 우리가 중국을 엄청 믿고 그런데 사실은 당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시각이지만 그렇게 보는 책이 지금 미국에서 뜨고 있거든요. 그것이 미중 무역 분쟁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반전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전쟁을 했던 미국과 베트남이 다시 수교를 했잖아요. 미국과 베트남은 왜 수교를 했죠? 전쟁을 했는데, 반전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미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과거에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데 그것처럼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고, 트럼프가 1년 전만 해도 로켓맨이라고 해서 북한을 막 때렸는데 바뀌었잖아요, 1년 후에. 그리고 아베조차 이제는 정상화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달려가면 자기들만 손해보니까. 이 반전의 시대에 이렇게 가면 그 중국의 자리에, 그 베트남의 자리에 지금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 있을지 누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못 보면 뭐가 되죠? 시대를 못 읽는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문화의 시대죠. 조지 클루니,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넘어갈까요? 왜 문화적 권력이 등장하는가? 한류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제는 UN 무대에까지 진출했잖아요. 제가 문화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파워의 시대로부터 문화의 시대로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놀랍게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렵고 피투성이 싸움을 했던 백범이 그 시점에 독립을 꿈꾸면서 꿈꿨던 나라가 사실상 문화국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 글로벌 컴피턴스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DNA 가운데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그래서 한류가 뜨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우리의 살 길에 중요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상적 반전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낡은 자본주의, 낡은 사회주의, 낡은 철학이 안 먹히는 거죠. 이건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정부가 새로 하려는 것들은 다 과거에 다른 물질 중심으로부터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으로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변화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여성들의 변화잖아요. 저는 요새 저희가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걸 한번 연구해보자 이랬습니다. 페미크라시 또는 데모페미니즘. 그냥 여성들의 어떤 주장 내지는 것으로서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우리의 시각을 전복시켜보자라는 뜻에서 그 자체가 민주주의로서의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즘을 민주주의로 해석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이제는 접근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뿌리는 사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명패를 같이 다뤘던 이런 민주당 또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지도자들의 뿌리 속에 있는 거죠. 사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국제 질서도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 중에 또는 앞으로 할 얘기 중에 어쩌면 과거의 눈으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이제 우리가 어제는 국회의원들 몇 분하고 밥을 먹는데 그분이 한 분이 건배제를 서로 해보라고 하는데 각자 건배제를 하는데 건배제를 하면서 뭘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좀 어려워서 그러다 어렵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농담이 된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하면 또 괜찮네? 옛날에는 괜찮네? 이런 얘기 되나요? 지금 남북관계가 빙하에서 벗어나는 시대로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마치 남은 자유고 북은 독재고 자유와 독재의 구도로 정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과거에 자유로운 걸까요? 앞으로 우리가 북에서도 쓸만한 게 있네. 제가 얼마 전에 북의 미술을 소개한 조지타운 대학의 문범강 교수라는 분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북한 미술을 소개한 거예요. 아주 흥미로워요.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주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괜찮은 것도 있네. 그럼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 괜찮은 것도 우리도 좀 보고 배워야 되겠네. 그렇게 자유롭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고 노란 건 노랗고 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에 분단하에서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보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겠어요. 그 영화 브레이브하트 아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저게 이렇게 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프리덤 이러거든요. 제가 저걸 보면서 가끔 생각해봤어요. 프리덤 이렇게 하면서 죽는 건 근사하다. 근데 다른 건 참 넣기가 어렵겠다. 예를 들어 복지 이러면서 죽기도 좀 어렵고 뭐 평화 이러면서 죽기도 어렵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평등 이것도 자유가 참 중요한 거죠. 아마 자유 말고 저렇게 죽을 때 착 넣어서 영화에서 근사하게 나올 거는 뭐 사랑 그 정도일까? 인간의 가치 중에 사랑과 자유가 참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미스터 선샤인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몇 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흥미로운 문화적 코드가 있습니다. 웬만한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이런 게 조금씩 등장하는 영화가 좀 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에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몸속에 그냥 그런 정도는 자유롭게 하고 만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상해도 갔던
그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랬어요. 여기서 싸우다 안 되면 상해 갔어요. 안 되면 만주 갔어요. 그리고 일본 가서 탁 할 싸움 하다가 또 왔어요. 한중일이 그렇게 펼쳐지던 시대가 있는데 분단이 되고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의 손바닥이 잘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풀리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연결할 것이고 작은 실크로드가 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그 연결체가 신태평양 시대가 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다 남과 북이 연결되지 않으면 못 열 그런 세상에 참여하고 싶어질 겁니다. 끝으로 대통령이 얼마 전에 포용국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저희는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념, 철학 이런 것으로 그래 과거 우리가 배제, 차별, 적대, 양극화, 신자유주의 등등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사랑, 포용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포용국가, 포용정치, 포용경제, 포용세계 지금 몇 시죠? 7시 6시 55분? 6시 55분. 지금 4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그냥 오늘은 질문 안 받고 질문은 다음에 하고 5분 딱 하고 마칠게요. 한 시간만. 어차피 이제 수료증 준비해야 하니까 그때 예. 자연스럽게 포용정치 자유한국당만 빼놓고 바른미래당도 이제는 판문점선언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요. 같이 최대한 해야죠. 포용경제 옛날식의 경제 이제는 안 되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시비가 있지만 과거식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더 나아가서 생태경제,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경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끌어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죠. 옛날에 모든 나라들이 다른 선진국들이 야 너네가 어떻게 철을 만들어? 너네가 어떻게 고속도로를 해? 너네가 어떻게 산업화를 해? 할 때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철 만들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다. 그때는 그 시기 맞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우리가 포용적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야죠. 포용사회 만들어야죠. 그러한 포용의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오물딱조물딱 싸우는 시대는 곧 끝납니다. 거기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포용정치라고 해서 저는 포용의 시대라고 해서 최대한 함께 가고 미래로 함께하는 세력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노력해야 하지만 그 포용의 가장 근본은 미래를 포용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읽지 못하고 낡은 곳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낙오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거기에 우리가 눌러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회개하라 그랬지 그거에 우리가 막혀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폐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래로 가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저는 이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새로운 정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20년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20년을 설계할 때 민주당은 20년 집권 플랜을 고민할 겁니다.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에 민주당이 오래 집권하고 북유럽에서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기 집권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잃어버린 10년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청렴하고 책임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의 산물로서 20년 이상 집권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20년만 집권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이상 집권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20년 집권하려고 노력해서 통일시대를 만들고 그 위에 더해서 더 나은 시대로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전혀 새로운 정치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문화적인 국가. 세계가 야 얘들이 별거 다 하네. 기록을 계속 쓰네. 싸이가 쓰고 BTS가 쓰고 이런 것처럼 백범이 꿈꿨던 문화국가의 꿈이 저는 현실일 거라고 봅니다. 누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되잖아요. 남북관계 여기까지 가잖아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되잖아요.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 최고로 발전했잖아요. 남북관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세계 2위가 된다고 했잖아요. 경제만으로. 뭘 전제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능라도 경기장에서 국가보안법에 걸릴 얘기 제가 한번 할게요. 온 결의가 힘을 합쳐 통일강국을 세우자. 좋은 얘기죠. 통일강국을 세우자. 핵 포기하고 핵강국 다시 하자는 얘기겠어요? 우리가 막아야죠. 무력강국, 군사강국 가능합니까? 서로 자위는 해야 되겠지만 군사강국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경제강국 가야죠. 경제강국 옛날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압축성장했듯이 북도 돈 안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압축성장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IT 기술도 있으니까 뛰어나가야죠. 우주기술도 발전시키고 우리도 노력해야죠. 더 가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문화적으로도 선진화가 되고 문화적 품격을 가져서 여러분 문재인이라는 우리가 만들어낸 시대정신의 하나의 모델이 트럼프와 김정은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이상이 받는 신뢰를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못합니까? 대한민국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갈 겁니다. 100년 전에 이들은 아까 영화 시작할 때 저게 오늘 참 흥미롭게도 마지막 회라는 거예요. 저게 새드 엔딩일지 해피엔딩일지 알 수 없으나 현실은 100년 동안은 해피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다 저 과정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조를 지킨 자들이 꿈꿨던 세상은 결국 여러분의 때에 와서 여러분은 훨씬 자유롭게 훨씬 열려진 공간에서 훨씬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훨씬 당당하게 훨씬 자존심을 세우면서 훨씬 남의 나라 눈치를 덜 보고 많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된 한반도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른 정치적 관점과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화적 소양을 발전시켜 가면 여러분 개인도 다 저는 그런 새로운 공간에서 설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우리도 20년 집권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여러분도 함께 놓아주시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